아직 10월인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으슬으슬 춥네요. 추위를 대비해서 다들 독감 주사는 맞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족냉증이 있어서 최근에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로 인해 손발이 시려워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난방을 틀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서 지금 이 글도 시린 손을 녹여가며 적고 있어요. 하지만 손이 시린 게 뭐 그리 큰 대수겠습니까? 난방 자체가 안 되는 차가운 감옥에서 2년이나 생활을 했던 전데요. 사실 수족냉증도 그때 생겼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전과자였습니다. 지금은 무죄가 입증되어서 나라로부터 작게나마 보상금까지 받았지만요. 보상금 받은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 2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참 억울하고 기막힌 시절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이 사연 채널에 보내려고 제 이야기를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네요. 아직까지 당시 당한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성격이 조금은 변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고 따르는 성격이었어요. 제 사람이다 싶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미련한 면도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처럼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노리는 악마 같은 인간이 있고 그런 인간에게 제가 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을 아버지께서 물려받아서 운영하셨던 겁니다.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꽤 부유한 가정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사람을 좋아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꼭 학교 준비물이 있을 때 2개, 3개 더 챙겨가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방이 정말 무거웠어요. 짊어지고 가는 제 모습을 보며 저희 어머니께서 한마디씩 하고는 하셨습니다. 준혁아, 가방 무거운데 그냥 네 것만 가져가라. 어깨 빠지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준비물 못 챙겨온 애들 선생님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어휴,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심성이 곱나 몰라. 그래, 네 맘이 편하면 그렇게 해. 네. 그렇게 학교에 가서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주면 친구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저도 행복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나 길을 가다가도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밤늦게 귀가를 하다가 웬 할머니께서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는 걸 목격했어요. 아이고 도둑이야, 내 돈, 우리 바깥 양반 병원비가 들어있는데 내 돈.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앞뒤 생각도 없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강도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저보다 등치가 작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합기도를 했기 때문에 금방 제압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경찰에서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정말 쑥스럽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준혁아, 남들 돕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너 큰일 나. 그 강도놈이 칼이라도 들고 설쳤으면 어쩔 뻔했니? 우리 아들 정의롭고 멋있지만 엄마 생각도 좀 해줘. 알았지? 에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딱 보고 사이즈 나오니까 덤빈 거죠. 아니었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 먼저 했을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그래도 탐탁치 않아 하셨고 아버지는 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 우리 아들 덩치도 크고 운동도 했는데 뭐 다치지만 않았으면 됐어. 아무튼
우리 아들 장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부모님께서 본인들 공장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왠지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공장을 물려받게 되더라도 우선은 다른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군대까지 다녀오고 졸업 후에는 바로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평탄하던 제 삶에 파도가 휘몰아쳤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인자하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두 분 다 제 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분이 여행을 다녀오시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주말이었고 두 분이 전라도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준혁이도 같이 갈래? 혼자 집에서 뭐하니? 같이 가자. 엄마 아빠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오늘도 회사에 밀린 업무하러 가야 돼요. 두 분 맛집 가시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으이그 연애도 안 하고 일에만 매달려서 살고 우리 아들 뭔 재미로 사냐? 그래 고생해. 엄마 아빠 잘 다녀올게. 네, 즐거운 여행하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왠지 오랜만에 어머니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안아드릴 날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줄 알았으면 그때 저도 함께 여행을 갈 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행을 가셔서 묵은 펜션에 불이 났고 잠에 들었던 저희 부모님은 미처 그곳을 빠져나오시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도 나지 않고 그냥 멍했어요. 그렇게 정정하던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생을 등지시고 저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너희 부모님처럼 선하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부모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공장도 네가 운영해야 하고. 아저씨, 저는 그 아저씨의 품에 안겨서 엉엉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말씀대로 부모님이 한평생 일궈오신 공장을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서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장일 관련해서 정리해둔 서류들을 보며 독학을 했습니다. 아저씨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렇게 일에 적응하면서 저는 공장장으로서 직원분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을 예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일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공장에 한 여자가 바리바리 쇼핑백을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아가씨,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뭐예요? 뭐 잡상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저 일주일 전에 여기 공장 근처에 도시락 가게 오픈했는데 맛이나 보시라고 도시락 좀 가져왔어요. 우리는 자주 시켜 먹는 데가 있는데. 됐어요, 가세요. 그런데 왠지 제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정성과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세요. 한번 먹어봐요. 고마워요. 아니 공장장님, 그래도 이건... 제가 공장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여자는 저만 바라보며 열심히 도시락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아, 여기 공장장님이세요? 와, 공장장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제가 만든 도시락 믿고 드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이 만드신 유기농 야채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거든요. 한번 드셔나 보세요. 여기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자기 일에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게 발로 뛰며 노력한다는 점에서 멋있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고 돈을 주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또래 같으신데 열심히시네요. 얼마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맛이나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맛있게 드셨으면 나중에 주문해서 드셔주세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저희 가게 바로 이 옆골목에 있어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도시락을 저에게 주고는 후다닥 저희 공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그렇게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장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들 평이 좋더라고요. 이 젊은 아가씨가 해봐야 얼마나 맛있게 했을라나 싶었는데 꽤 괜찮네. 영양 조화도 좋고. 아저씨, 아까는 그렇게 문전박대 하시더니 마음에 드세요? 그럼 앞으로 점심은 여기서 시켜서 먹을까요? 가끔 시켜 먹어도 괜찮겠네. 그래요. 저도 맛있네요. 집밥 먹는 것 같고 음식에 정성이 느껴져서 좋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도시락 가게에서 자주 점심을 배달해 먹고는 했습니다. 시켜 먹을 때마다 직접 배달을 하러 와서 저희는 안면을 익히고 점점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늦게 퇴근하던 어느 날 공장 문을 닫고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그 여자가 웬 남자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려 그 여자와 남자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뭡니까? 그러자 뭐에 취했는지 눈이 잔뜩 풀려서 슬리퍼에 지저분한 용모의 남자가 꼬인 발음으로 뭐라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을 했어요. 네? 뭐라고요? 술 취했으면 곱게 집에나 갈 것이지. 꺼져. 야, 너 이리 와봐. 그러자 도시락 가게 여자가 저의 팔짱을 끌고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준혁씨, 저 너무 무서워요. 그냥 가요. 그래요. 이 사람 이거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 사람이네. 제 차에 타세요. 그렇게 저는 도시락 가게 여자를 차에 태웠어요. 많이 놀랐는지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건 정말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진정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퇴근하려고 나왔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팔을 낚아채면서 준혁씨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공장 단지도 많고 골목도 많아서 밤에는 위험해요. 앞으로 퇴근길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자 그 여자가 반색을 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는 감사하죠.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지금 시장하지 않으세요? 조금 출출하기는 하네요. 닭갈비 좋아하세요? 제가 맛있는 데 알거든요. 거기 가요. 그리고 별거 없는 닭갈비 가게에서 닭갈비와 소주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에게 버림받다시피 살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아, 그런 일이. 근데 부모님이 기르시는 유기농 야채로... 그건 사실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말해야 제 도시락을 먹어주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아이고, 제가 그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지금 도시락 가게도 운영하시고 대단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사실 준혁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혁씨 짝사랑했어요. 네? 놀라셨죠? 왠지 준혁씨가 제 옆에 있으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저도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쑥스럽네요. 그 여자가 수줍게 미소를 띄우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여자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고 그때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이면 그 여자를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는데도 데려다 주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네요. 그렇게 1년여를 사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도시락 가게 앞을 찾아가도 문이 닫혀 있었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라진 지 5일째가 되던 날 한밤중에 그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지씨, 어디에요? 준혁씨, 저 너무 무서워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저 스토킹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 남자가 한 달 전부터 제 도시락 가게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진작 저한테 말을 하지. 어디에요? 저 지금 준혁씨네 집 근처예요. 내가 금방 갈게요. 그렇게 그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살도 쭉 빠져 있고 사람이 그렇게 초췌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저는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지켜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수지씨,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안 했어요? 걱정할까봐. 경찰에 신고해도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게 없다고 해서 저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안 되겠다. 수지씨, 저랑 결혼해요. 결혼이요? 네, 제가 옆에서 수지씨 지켜줄게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준혁씨,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은 조촐하게 올렸어요. 그 여자가 자기는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어서 식을 올리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희 공장 식구들이 식은 올려야 한다고 성화여서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여자가 만든 진흙탕 속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도시락 가게를 운영했어요. 결혼 한 달째가 되던 때 저희 공장에서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는 바람에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며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오늘 회식이지? 술 많이 마셨어? 많이는 아니고 반병 정도 마셨어. 대리 불러서 가면 되니까 걱정 마. 집이지? 아니, 나 아직 가게야. 내일 만들 도시락 식재료 정리 좀 하느라. 잘 됐다. 내가 운전할게. 그래? 그럼 나야 좋지. 회식 슬슬 마무리하고 갈게. 응, 당신 차 공장에 있지. 거기로 갈게. 그렇게 회식을 마치고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러 공장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벌써 왔어? 무서운데 안에서 기다리지. 나도 금방 왔어. 아우, 술 냄새. 얼른 타. 집에 가자. 좋다. 아내가 운전해주는 차도 얻어 타고. 그렇게 저는 차에 타고 아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가 운전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날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결정을 다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저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쿵 하는 소리에 번쩍 눈이 떠졌어요.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희가 탄 차 앞에 웬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지야, 뭐야? 사고 난 거야? 사람 쳤어? 여보, 오빠, 나 어떡해? 저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어. 저 사람 죽었으면 어떡해? 얼른 나가보자. 제가 차에서 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제 팔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사실 임신했어. 임신 5주차야.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뭐? 정말이야? 수지야. 우리 아이 감옥에서 나을 수 없잖아. 오빠 나랑 자리 바꿔. 오빠가 운전한 걸로 해. 제발. 정말 임신한 아내가 경찰서에 끌려다니는 꼴을 볼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차에 블랙박스도 없던 시기였고 사고가 난 곳에 CCTV도 없었어요. 목격자가 나타나기 전에 급하게 저와 아내는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바꾸자마자 길 가던 사람이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에 경찰과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손이 벌벌 떨려왔어요. 그리고 경찰은 바로 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저는 합의를 하면 실형을 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상대방은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합의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합의? 웃기지 마. 나 당신